자기가 안마기 대리점을 차려주면 안 될까? 대리점을 차리는데 얼마나 드는데? 글쎄, 한 5억은 들지 않을까? 5억? 아, 그렇게나 많이 들어? 그럼 상가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만 해도 억이 넘어가잖아. 게다가 안마기 제품을 거기에 꽉 채우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지. 그런데 자기야, 내가 그만한 돈이 없어. 버스기사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 건 자기도 알지? 그래도 자기한테는 땅도 있고 집이 있잖아.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충분하지 않겠어? 지난번 자기 빚을 갚아주는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그런데 땅까지 담보를 잡히면 내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텐데. 누가 땅을 팔랬어? 내가 매달 갚아나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큰 배추밭이 그깟 5억에 날아가 버리겠니? 난 그저 잠깐 은행에 담보 좀 잡히자는 거야. 혹시 당신 날 못 믿는 거야? 이거 좀 실망인데? 알겠어. 사업이고 나발이고 때려치울게. 나는 기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잠시 서울 좀 다녀올게. 저는 순자가 떠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줄게. 자기 안마기 대리점 차려준다고. 그러니까 서울 가겠다는 말은 하지마. 정말이야?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너 남편? 그래. 어차피 가을이면 우리 결혼식 올릴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 남편이지. 아무튼 고마워. 그래서 다음날 은행을 찾아가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자에게 5억을 입금하고 버스 운행을 시작했죠.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큰 실수까지 했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많은 승객들이 저에게 욕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연신 사과하며 긴장한 채 운행을 이어갔답니다. 그러다 연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이 운전사고로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운행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위험하다고 일러드리며 앉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러다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얼른 앉으세요. 이봐 박기사, 이거 받게나. 나중에 읽어보도록 해. 어르신은 쪽지 한 장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읽어보라고만 하시고 자리로 되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버스를 운행했고 무사히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준 쪽지가 생각나서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혀있는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기사, 우리 마을에 자네처럼 땅 부자인 김씨라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그 김씨가 데리고 살던 여자가 바로 자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박순자라는 여자야. 성형수술을 하고 자네가 있는 마을에 다시 나타난 모양이더라고. 이름을 바꾸고 얼굴이 바뀌어서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내 눈은 못 속여. 한눈에 남자 잡아먹은 여우년이라는 걸 알아봤지. 내가 말로 하면 자네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쪽지로 전해주네. 자네 마누라 믿지 마. 너무 기막힌 내용이 쓰여있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을 음해할 수 있는지 화가 솟구치기도 했고요. 저는 당장 그 쪽지를 찢어서 버렸고 찝찝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다시 편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들어간 돈이 아깝긴 했지만 매달 갚아나가겠다고 했으니 그 의지를 믿기로 했죠. 자기야, 우리 소주도 한잔 할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지. 글쎄, 내일 출근하려면 술은 좀... 에이, 그러지 말고 한잔만 하자. 나 자기랑 뜨거운 밤 보내고 싶단 말이야. 순자는 저와 밤을 자주 보내지 않아서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의 본성이 깨어난 저는 기분 좋게 대답했죠. 그래. 그럼 한잔 해야지. 오늘 밤 순자랑 아주 뜨겁고 달콤한 밤을 보내보자. 아이 몰라. 벌써부터 부끄럽잖아.
얼른 술잔 받아. 순자는 눈웃음을 치며 연거푸 소주를 들이켰고 저도 순자를 따라서 소주를 계속 들이부었습니다. 결국 저는 만취하게 되었고 순자와의 뜨거운 밤을 놓치고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순자 없었고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네요. 창밖이 아직 캄캄해서 그리 오래전 것 같지는 않았고 날이 밝기 전에 순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깊게 들어서 순자를 부르려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기도 전에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전원 공사 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면상만 봐도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고. 키는 초등학생 마냥 똥자루만한 게 밝히기는 얼마나 밝히는지 알아? 밤마다 들러붙는 거 떼내는 게 엄청 스트레스였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좀 고마운 줄 알아? 그래 미경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름을 숙자로 했다고 했지? 몇 달 전에 옆마을에서 써먹은 이름보다 낫다. 그때 이름이 말자였잖아. 말자.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그때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건데. 그 김씨놈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한 푼도 뜯어내지 못하고 날라버렸잖아. 경찰 조사 피하려고 돈덩어리를 두고 튀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 죽겠다니까.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얼굴 좀 고치고 이 마을로 와서 알부자를 제대로 벗겨먹으니까 지난날의 고생이 머리에서 싹 잊힌다. 그래, 10억이나 뜯어먹었으니 진짜 애 많이 썼지. 지금까지 우리가 사기쳐왔지만 이 정도로 크게 성공한 건 처음이잖아. 완전 로또 1등 당첨금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골 남자들이 너만 보면 사족을 못 쓰냐?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나봐. 뭐 촌것들이 다 그렇지 뭐. 예쁜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도시 여자들이 시골에 거의 오지 않으니까 문제지. 내가 그걸 알고 작전을 짠 거고 말이야. 저기서 자빠져 자는 놈도 참 한심하다니까. 만난 지 겨우 한 달 넘은 나한테 10억을 주는 멍청한 놈이니 말이야. 만약 내가 진짜 아내가 되면 간이고 쓸기고 다 넙죽 갖다 바칠 거라니까. 이래서 내가 촌놈들만 상대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역시 대단하다 오미경. 내 애인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니 내가 호강하게 생겼구만. 그럼 다음 마을은 어디로 갈 거야? 설마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려는 건 아니지? 당연히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몇 탕 더 해먹어서 해외로 날라버리자고. 당분간 잠수 좀 타다가 어디 조용한 시골 구석으로 가야지. 그리고 안마기는 너무 많이 써먹어서 다음엔 건강식품으로 하자.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제일 많이 사는 놈한테 공사를 쳐야지. 대신 저기서 자고 있는 똥자루에 못생긴 놈은 피할 거야.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 아무리 사기를 쳐도 면상은 봐줄만한 놈을 꼬셔야겠다고 말이야. 여하튼 날 밝으면 곧장 저놈 자동차 팔아버리고 튀자고.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못해도 2천만원은 받을 거라고. 알겠어.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먹는 너란 여자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저 자식 중간에 깨는 거 아니겠지? 걱정하지마. 소주에 수면제를 충분히 타서 먹였으니까 아마 오후 늦게까지 늘어지게 잘 거라고. 이 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좋았어. 그럼 우리 날이 밝기 전까지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낼까? 왜 이래.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은 저는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사기당한 꼴이라는 걸 말이죠. 버스 안에서 저에게 쪽지를 준 어르신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게다가 애인인지 공범인지 수상한 남자와 거실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데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정신이 확 깬 저는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제가 자고 있던 작은 방에는 제 핸드폰과 옷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미리 대비하고 치워버린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창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답니다. 팬티만 입고 있는 데다가 맨발이었죠. 하지만 창피한 건 둘째치고 당장 사기꾼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길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무사히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죠. 경찰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박 기사님 아니세요? 이 시간에 팬티 바람으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사는 그 여자 아시죠?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시골 총각들만 골라서 돈을 뜯어내고 도망가는 사기꾼이었다고요. 네? 순자씨가요? 설마요. 그렇게 예쁜 분이 사기꾼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겠죠. 아니라고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지금 제 집에 그년하고 애인놈이 와 있습니다. 이따 날이 밝으면 제 자동차를 팔고 튀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가서 잡아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경찰관 둘이 먼저 제 집으로 향했고 지원 경찰들이 올 때까지 창문 밑에서 은밀하게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때 창문 밖으로 순자와 공범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에게 뜯어간 10억으로 뭐부터 할지 계획을 세우는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한번 제 말을 믿어주었고 반드시 제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윽고 지원경찰관 4명이 제 집 앞에 도착하자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경찰들이 뛰어들어가 순자와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느닷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내가 신고했어, 박순자. 아니, 오미경. 감히 내 돈을 뜯어먹고 도망치려고 해? 지금 네 옆에 있는 저 남자, 네 애인이자 공범인 것도 다 들었어. 오늘 내 자동차까지 팔아먹으려고 했지?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 돈을 뜯어먹었다니? 그리고 여기 이 남자는 우리 오빠야. 자기 얼굴 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경찰들 좀 내보내, 응?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긴 사기꾼이니 거짓말을 하는 건 당연하겠지. 몇 달 전 연말 사는 김씨를 꼬시다가 실패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성형수술해서 우리 마을에 들어왔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다 알았단 말이야. 네 사기는 여기서 모든 게 끝났어. 당장 내 돈 내놔. 제가 악을 쓰고 소리 지르자 경찰관 하나가 순자의 신분증을 조회했는데 사기 전가 13범이라고 알렸답니다. 결국 순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닫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괜히 욕심을 더 내서 잡혔네. 자동차는 그냥 냅두고 갈걸. 내 팔자야. 이봐 박기사,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나랑 살고 싶어서 그 돈을 다 준 거 아니야? 나를 좋아해서 준 거잖아. 내가 억지로 빼앗았냐고?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난 네가 진짜 내 아내가 될 줄 알았으니까 그 돈을 준 거야. 참 기가 막혀서. 이봐 박기사, 너 거울 안 보냐? 키는 초등학생만 한데다가 얼굴은 옥동자처럼 생겨가지고 나 같은 미인을 아내로 받겠다고?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한 달 살아줬으면 그만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잠자코 있을 것이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아주 생긴 대로 노는 놈이었구나. 나쁜 년. 난 모두 진심이었는데 넌 내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당연히 신고해야지. 네가 가져간 돈은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란 말이야. 얼씨구, 누가 보면 효자난 줄 알겠어?
여자한테 헬렐레 해가지고 대출 땡겨서 퍼준 주제 어디서 효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너 내가 이렇게 잡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나 본데? 절대 아니거든. 네가 날 강제로 덮쳤다고 진술할 거야. 망나니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럼 아마 이 마을에서 얼굴 들고 살지 못할걸? 그 말을 듣자 분통이 터질 것 같아 순자의 따귀를 강타해버렸습니다. 어디 사기꾼년이 협박까지 하고 있어?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년아. 경찰관들이 저를 뜯어 말려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순자와 공범은 곧장 경찰차를 타고 마을 밖으로 나갔죠. 저 역시 경찰서를 쫓아갔는데 다행히 순자가 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서 통장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무사히 그 돈을 돌려받고 나서야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순자와 공범은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저에게 사기친 것과 연마을 세상을 떠난 김씨의 사기죄까지 받아들여져 무거운 징역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네요. 물론 저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 큰 돈을 넘겨줄 수 있느냐며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한동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부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매우 부끄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이웃들은 더는 쓴소리를 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조용히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버스 운전을 계속하며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얼마 뒤 부모님이 저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예쁜 여자랑 살아보니까 어떻디? 행복하디? 응? 엄마도 참. 저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에? 앞으론 그런 여자한테 넘어갈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베트남 처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어? 아니 베트남 여자도 찾아보면 예쁜 아가씨들이 수두룩하다고. 네 엄마 말이 맞다. 한국에 네 짝이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찾아와야지. 우리가 1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니? 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거라. 응? 네가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낸 순자의 부탁은 모두 다 들어줬으면서 10년 넘게 부탁한 부모님의 말씀은 계속 저버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마음을 굳게 먹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베트남 여자도 제가 마음에 든다며 한국으로 시집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제 곁에는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네요. 저는 여전히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일을 다시 해보라고 설득하시는데 저는 그것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버스 운행을 계속 하고 싶었고 제가 농사를 시작하면 아내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거절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막이 내려지네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웃지 못할 사건을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 제가 바보 같고 물러 터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순자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하마터면 10억이라는 큰 돈을 잃을 뻔했으니 그 여자를 왜 사랑했을까 하며 몸서리치게 후회하고 있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네요.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여자도 조심하시며 여름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